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공동 선대위원장 모시고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 여러분들 중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가장 어떤 직설적인 비판 의식을 네. 가지시고 제일 공격수 비슷하게 많이 활동을 해오신 분이 최 의원님이신데요. 사실 민주당 네. 의원님들 중에서 예. 윤석열 씨하고 친분이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절 거예요. 예. 그런데 지나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 전에 했던 어떤 언행이나 약속과는 달리 예. 이제 그 어떤 의도를 노고라 하면서 저를 저격했다고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시던데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어 가셔서 예. 할 수 없이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그 악연은 뭔가요? 어떤 가장 중요한 악연이 뭐였나요, 보시기에? 제 청와대 재임 시절에 예. 저를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걸로 시작이 된 건데 사실은 그 전에 예. 본인이 인사검증 받는 과정에서 예.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부동신 문제나 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 뒤에 본인이 이제 총장으로서 뭐랄까 권한을 효율적이고 독점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포스트에 예. 어떤 사람들을 두고 싶어 하잖아요. 예. 검찰 인사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검찰 내부 인사가 꼭 예. 검사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인사 예. 과정에서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예. 그것이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예. 본인이 평가하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저를 빨리 제거해야지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하는 게 편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경거망동한 점도 있고 예. 또 그만큼 본인이 어떤 권한을 최대한 남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예. 보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또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 그냥 용납하기가 어려웠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사적으로는 인연이 좀 있으시지 않나요? 예, 뭐 있죠. 대학 대학 선배기도 하고 예. 그 그때도 원래 좀 아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몰랐고요. 예. 그분이 지금 저기 초임 검사를 예. 대구지검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 그때 제 대학 동기이면서 사법연수원은 윤석열 검사하고 동기였던 예.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예. 저는 이제 그때 시험 합격한 직후고 그래가지고 대구에 내려가서 이제 그 결혼식 전날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처음 대면한 게 시작이었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검사 생활을 할 때도 요즘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파주 지역에 뭐 삼부토건과 연결되어 있는 무슨 사건에 뭐 그걸 이렇게 삼부토건만 또 봐줬다 이런 얘기도 일부 나왔잖아요. 그 사건에 제가 그 당사자들 중에 한 사람을 변호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변호사와 검사로 만난 적이 있고 그 뒤에 또 이분이 이제 그 윤대진 검사하고 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윤대진 검사의 소개로 뭐 이런저런 저기 얘기를 듣거나 만난 적이 있고 중앙지검장 할 때도 또 만난 적이 있고 뭐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나쁜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 지내던 사이였죠. 네. 그 어떤 사적으로 하실 때 윤석열과 그 다음에 어떤 총장과 이 공적인으로 할 때 윤석열은 달랐습니까? 아니면 뭐 좀 어떻게 새롭게 느꼈습니까? 아니면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종류였습니까? 저는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말하자면 대중들한테 저는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말 하나로 굉장히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윤석열 검사를 새로운 검사 어떻게 보면 강직한 검사 이런 거 강직한 강골 검사의 표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아마 거의 유일하게 그거에 대한 좀 우려를 표현하는 방송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원래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볼 때 본인이 어렵게 이제 그 동기들 사이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서 검사로 임관한 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검사라는 직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검찰 조직 안에서 본인의 위상을 늘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 위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던 분이고 또 술자리에서는 늘 이제 후배들이랑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일종의 골목대장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수사를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가고 하는 과정을 보면
이거는 좀 너무 좀 마구잡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우려들을 사실은 검찰을 집중적으로 취재하던 기자분들도 상당 부분 알고 있는 얘기였고 검사 선배들도 늘 지적하는 부분이었고 실제 사건을 가지고 접해보면 변호사들이 볼 때도 좀 그런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 방향을 검사였죠. 잡고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정밀하지 않게 몰아가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예.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공인으로서 이제 있을 때는 그 일종의 이제 검사로서의 자부심 더하기 본인이 정한 방향으로서의 돌진 뭐 이런 것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은 다행히 좋은 결론으로 이어졌지만 여타의 다른 사건에서는 무리한 결론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이분이 제가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일종의 영웅시대면서 뜰 때 제가 그렇게 표현했었거든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자연스럽게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영웅들이 많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하늘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윤석열 씨가 부각되는 상황을 보니까 아 이거는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세상이 혼란해지니까 영웅처럼 보이는구나. 제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 당시에도 좀 우려를 하고 계셨구만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부분 어떤 굉장히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뭐 강골 검사의 굉장히 어떤 영웅시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관찰이 없었으면 우려하시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아니요. 검사라는 직책이 워낙 밀실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절제가 없으면 언제든지 이게 위험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어떤 선배들이나 동기들로부터 그런 제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듣거나 견제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나이로도 그렇고 스타일로도 그렇고 하기 그 때문에 스타일이 더 굳어졌다 그쪽으로. 그렇죠. 네네. 어떤 무소불위의 스타일 자체도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분이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야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 아 예. 그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제가 제 주관적 공감은 뭐였냐면 이 윤석열 후보가 이분이 어떤 그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하거나 누가 공격적인 질문할 때 대하는 걸 보면 아 검사가 피의자 대하는 그 투가 완전히 굳어져 있구나. 그렇죠. 그건 뭐 저도 절실히 동감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자신한테 좀 불리한 질문이 들어오면 자기가 어떤 절대적 우월적 지위에 있으니까 뭉개버리고, 욱박지르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팩트의 우위에 있을 때는 굉장히 어떤 치고 나가고 이게 전형적으로 검사가 피의자한테 하는 태도가 저렇겠구나라는 어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검사 재직실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것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일종의 이렇게 손을 벌리고 막 이렇게 손짓하는 자세. 이게 검사실에서도 그랬는데 공판 법정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도 조금 거북할 정도로. 그 저런 게 짐작이 가요. 뭐냐면 어떤 그 토론 상대방이나 불리한 걸 지적하면 그 마음은 그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어떤 투예요. 보니까 그게 투가. 근데 그 팩트가 꼭 아니라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가 아니고 내가 담으려면 그만 담을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면. 그렇죠.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면.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면 아 이거 좀 그만하지. 뭐 이런 투가 좀 있어요. 느껴지는 게. 오죽하면은 홍준표 후보한테도 어찌 보면 검찰 조직의 대선배신데. 자 그래서 아까 그 최 의원님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로 보는데. 많은 분들이 검찰을 뭐 물론 그렇게 딱 그건 아니지만 검찰을 사법부처럼 독립적인 기관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검찰은 굉장히 독립적이야. 거기에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검찰은 분명히 통제받아야 될 조직이고 칼을 들고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정말 선출직 어떤 공무원들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조직이고 어떤 조직보다 왜냐하면 그 무기가 있으니까 칼이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검찰이 독립하면은 굉장히 정의롭고 이렇게 좀 그걸 잘못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어떤 일종의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동 기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검사가 애초에 역사에서 탄생한 배경대로 공소기관으로 존재해서 철저하게 공소 유지나 또 기소 여부의 판단만 행사한다면
준사법기관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예. 적어도 그 판단에 있어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부분은 맞는 예.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사는 많은 분들이 다 수사기관으로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지금 윤석열 씨의 논리대로라면은 경찰이 지금 사실상 이제 수사를 예. 사실은 수사의 보조기관이었다가 이제 수사를 주재하는 기관으로 예. 확정이 된 거잖아요.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러면 경찰부터 독립시켜야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되나요?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의 예. 주장에 일관성이 있으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경찰은 그러면 안 되고 검찰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논리라면 군도 그래야죠. 그렇죠. 군도 독립을 네네. 시켜야죠. 네, 예, 완전히 그래서 별도로 군이 놀아야 판단해서 정당한 일이면은 뭐 총을 들이대서라도 그냥 네. 하고 그게 정의를 이제 과거 위해서 쿠데타 그게 그 세력의 논리였죠. 우리가 나서고 싶어서 나선 게 아니라 사회가 사회 정의를 혼란해서. 위해서. 네. 근데 그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 조직이 자의적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우리 역사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봤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근데 그 부분이죠. 사회 정의를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네.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 조직이 얼마나 어떤 위험해지는지 그렇게 봤는데도 우리 국민한테는 국민들 중에 어떤 일부한테는 분명히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네, 검찰을 독립시켜 놓으면. 근데 정말 그동안 그게 얼마나 위험했는지 지난 몇 년만 봐도 대단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은 그 검찰이 권력에 종속돼 가지고 한 나쁜 일이 참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는 걸 가리고 없는 걸 만들고 한 일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이제 제시가 됐던 게 일종의 반작용처럼 네. 야 저기를 장악하지 않고 좀 잘 일하게 놔두면 그겁니다. 잘하지 예. 않겠냐 이런 이제 예. 착시 현상이 생긴 건데 사실은 그렇게 그냥 놔둔다고 하는 것이 정해진 틀 안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틀 안에서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라 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본인들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없는 일도 만들고 있는 일도 덮어가면서 마음대로 해라 이건 아니었죠.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그 의원님들 나오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통제를 하려고 그러냐 이걸 물어보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답변은 두 가지를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는 공수처를 통해서 통제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수처는 없애겠다는 분인데 어떻게 통제? 그러면 제가 그 농담으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럼 공수처를 강화한다는 공약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적어도 그런 어떤 그렇죠. 공수처를 통한 통제를 하려면 지금 그 아주 그냥 너무나 미약한 그 공수처 조직을 대폭 강화해야지만 그게 통제가 될 텐데. 네. 두 번째는 국회 예산권을 통해서 통제를 한다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엔 누구보다 국회의원들이 겁낼 것 같은데요. 저렇게 어떤 완전 독립한 무소불위가 권력을 가진 검찰이라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물론 최 의원님은 겁을 들으시겠지만 여러분들 겁내실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좀 예산 같은데 잘해주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뭐가 좀 있어도 덮어주고 네. 왜냐하면 그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면 그렇죠. 한 손에 다 쥐고 있으니. 그럼요. 네. 거기다 좀 까다롭게 구는 국회의원 같으면은 뭐 주변 몇 명만 파도 우리 모두가 주변에 몇 명만 파면 그게 피곤하고 겁이 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국회를 통해서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잘 저는 어떻게 나온 사고일까? 모를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마나 말씀을 워낙 이유가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니까 이제 하시는 얘기라고밖에 저는 안 들리는 것이 예.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검사들이 다 한 거잖아요. 예. 법무부가 검사에 장악돼 있었기 예.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예산 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뭐 유학 TO를 배정받는다거나 네. 뭐 예. 이런 상황이 돼도 예. 그 상대하는 부처의 입장에서는 예. 뭐 기재부, 뭐 인사혁신처, 뭐 여러 군데가 이렇게 업무로 연관돼서 상대를 해보게 되면 제가 청와대 있을 때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는데 은근히 와서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를 검찰 조직에서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저런 과정들이 그나마 법무부가 통제를 하게 되면 막아질 수 있지만 예. 심지어 이거를 뭐 국회가 통제한다. 지금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가장 놀라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예.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뭐 재판이나 이런 여러 고소고발 사건이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런 부분들에서 동료 의원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세요. 예. 근데 그 걱정하는 정도가 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으로 보면 그만큼 검찰을 두려워한다는 검찰을 얘기거든요. 무서워한다. 예. 그리고 지금도 검사들하고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알고 지내는 게 나한테 불리하지 않다라고 네.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법사위가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법사위는 정작 좋아하지 않으면서 예. 법사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예, 그게 아니 저는 하여튼 이 언론인으로서 가장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이 윤석열 후보에 관련해서는요. 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여튼 그 검찰에 대한 관들, 뭐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도 하는데 그 검찰에 대한 공약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순간 꼭 저 공약을 꺼낼 필요가 없었는데 저걸 꺼낸다는 건 네. 노골적으로 검찰의 어떤 권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건데 네, 꼭 그거 선언 안 해도 지금 될 상황에서 우려를 가진 상당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걸 선언한다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주변 분들이 그리고 윤석열은 진짜 저게 어떤 국민한테 전적으로 먹히고 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 분들이 워낙 검사가 많아가지고 네. 검찰에게 너무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약간 어떤 시민적 판단 능력을 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사실상 그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예.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제시해서 공약하고 실행한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명박 정부 때는 뭐 4대강 사업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예. 뭐 자원외교 가지고 여러 가지 비리를 하고 했지만 어쨌거나 본인이 공약한 일을 무리하게 사익을 위해서 추진하다가 예. 생긴 일들이잖아요. 예. 근데 박근혜 정부는 애초에는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정부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대통령은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네. 않고 과거로 회귀하는 이제 그런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일들을 많이 예.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교 면에서도 왔다 갔다 했었고 뭐 친중 외교를 하다가 갑자기 돌변을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내세우는 대선 공약이나 이런 걸 봐도 예. 뭔가 이렇게 정제되지 않고 또 정밀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흔적이 너무나 많고 예. 심지어는 숫자 같은 거를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도 항목이 다른 인용을 뒤집어 가지고 공약하는 경우 뭐 이런 예. 것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책적인 역량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게 소진돼 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예. 걱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검찰개혁 분야에 있어서는 윤석열 씨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같이 그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들이 대부분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과거에 김웅 의원이 송파에 출마할 때 공약을 보면요. 예. 거의 흡사합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예, 그때 예.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이 수준을 가지고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당시에 김웅 의원 공약을 보고서도 이렇게 하고서 지금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SNS에 올려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수많은 댓글들이 정말 깜짝 놀라시는 댓글들이 예. 많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검찰 출신들은 검사 출신들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검찰 관련 공약도 그렇고.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보다도 더 지금도 문민족 통제권이 있는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예를 들어 오늘도 전 사회 코너에서 잠깐 다뤘지만 대장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네. 대장동도 좀 전문가시죠. 그 여러 가지 어떤 보도들이 나옵니다. 네. 오늘도 보면 뭐 그분은 뭐 네, 현직 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검찰 쪽에 정말 궁금한 것은 그 정영학 씨의 녹취록을 가장 강한 기반으로 해서 이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녹취록이 가리키는 방향도 지금 보면은 저 55클럽 쪽을 많이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쪽은 그렇게 방치를 해놨을까? 이건 의도가 없이 저렇게 방치가 가능한가 하는 상식적 의문을 좀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기존에 검찰이 보여온 수사 행태를 보면은 예. 얼추 짐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김학의 씨를 수사를 안 하고 예.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무죄가 될 수밖에 없게 시간을 끄면서 이제 부실한 수사로 예. 이어지게 증거 수집할 수 있는 기관들을 다 날려버리고 예. 그러고 나서 오히려 김학의 씨의 출국을 막으려고 했던 분들을 지금 기소하는 상황. 예. 그 다음에 최근에도 보셨습니다마는 김성태 전 의원은 예. 유죄가 확정되고 예. 권성동 의원은 무죄가 확정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추상 같은 자정 능력 내지는 잣대를 들이댔었는가 하는 거 떠올려 보시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취재나 어떤 당사자의 제보에 의해서 이건 도대체 흔들릴 수 없이 딱 드러나지 않는 한 예. 대부분 다 덮고 그냥 지나갔었단 뭐 최근에만 말이죠. 해도 99만 원 술자리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그건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예. 확인되면 사과하겠다고 공언까지 한 사건임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예. 넘어가고 있는데 여튼 그런저러한 상황에서 지금 대장동에서 생긴 그 50억 클럽이라는 얘기는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도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규명이 그렇습니다. 돼야 될 일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고위직 검사를 지낸 예. 사람들인데 그거를 사회 일각에서 볼 적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아, 검사가 저렇게 세구나라는 거 예.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 저렇게 저 정도 올라가면은 저런 큰 돈을 한 번에 저렇게 가질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인식을 불식시킬 책임이 검찰한테 있는 것인데 예. 정말 조직을 위해서라면 정말 철저히 한번 수사를 해볼 만도 한데 그렇죠.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무슨 독립 어쩌고 중립 정말 어쩌고 철저하게 수사를 안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면 네. 특히 아까 사회 코너도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주요 곳곳에 아주 주요 대목마다 탁탁 어김없이 등장하고 글쎄 말입니다. 돈이 흘러들어간 어떤 분명한 어떤 돈이 흘러들어간 흔적이 남아있고 그런데 아직 그 예를 들어 부패한 공무원인 유동규가 1, 2억 지금 흘러들어간 돈 구속돼가지고 모든 행위의 어떤 중심 인물처럼 묘사가 되는데 네. 지금 이 어떤 전체 그림을 보면 박영수 전 특검과 법조 비리, 네. 법조 카르텔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게 훨씬 더 명확한 그림 같은데요. 그렇죠. 그 그림은 왜 저렇게 방치를 할 수 있... 아 근데 저게 세월이 지나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 건가요? 뭔가요? 검찰을 좀 아시니까. 그렇죠.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쭉 역사 속에서 본인들이 저질렀던 커다란 비리들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던 게 역사였기 때문에 이런 일도 우리가 손대지 않으면 감히 누가 이거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는 지금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여러 역량이 아직 갖춰지지 않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그 역사 속에서 영원히 덮일 일은 없는 것이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뭐 몇 천만 원이 몇 조가 네, 됐다, 그렇죠. 몇 천억이 네. 됐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갈 수 있게 된 경위를 따져보면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예. 대출을 받은 1,500억. 예. 요것이 사실은 종잣돈이 돼가지고 예. 계약금을 다 지불해가지고 예. 그걸 유지하고 있다가 가능한 예.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게 수사의 기본이죠. 네. 이것이 왜 이대로 들어올 수 있었고 방지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물며 검찰 스스로 나중에 그 불법 대출의 브로커를 구속 기소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형까지 나왔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과거에 그 일은 왜 그냥 덮였었는가? 왜 이런 것들을-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인을 할 때는 그렇죠. 기소조차 안 되다가 네네. 다음에는 똑같은 죄였죠, 그게? 다음에 그렇죠. 똑같은 사안입니다. 네. 똑같은 사안으로 기소가 돼서 구속이 되고. 네. 근데 그 박영수 전 특검이 등장하는 그 곳곳의 어떤 중요 대목 그리고 그 고리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의심을 받는 거죠. 그 연루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네네. 박영수 전 특검과의 특수수사. 고리 때문에 네. 이런 명백한 의혹이 있는데 이거를 덮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제가 그 검사들 특유의 문화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끼리끼리 모여 있는 자리에 어떤 누구 돌잔치나 결혼식이나 뭐 이런 데 모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검사로서 소개할 때 이 사람이 누구를 구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예.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예. 우리가 제일 센 집단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누구라도 잘못 보이면 우리가 저기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또 검사들끼리는 일종의 동료의식 네. 그다음에 그 동지의식 이런 걸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남에게 얼마나 큰 칼을 휘둘렀는가를 가지고만 네. 견줄 뿐이지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돌아보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다. 그리고 네. 술자리에서 본인들의 측근이나 친척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뭐 사소한 범죄 하나하나조차도 예. 어떻게 하면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상의를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 그 조직 내에서 갖고 있는 그 엄격한 위계질서, 상명하복의 구조, 그 다음에 그 승진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향후의 어떤 이득 이런 것들이 쭉 결합돼 있다 보니까 그 역사가 길게 되다 보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늪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지금 검찰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 입사 초기,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 기자들이 그때 그랬어요. 네. 그다음 저는 그 문화가 그때 그 이후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상호 경쟁하면서 하면서 다 깨져나갔던 거 특권 의식이랄까 그 어떤
그 자기한테 대한 잣대랑 외부에 대한 잣대가 그렇죠. 완전히 달랐던 세상들. 그렇죠. 저도 어깨너머로 본 적이 있었는데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그러네. 그때 이후에 왜 깨져나갔냐면 딱 하나거든요. 권력의 분산. 그렇죠. 인터넷에 우후죽순으로 인터넷 들어오고 거기에 또 수준 낮은 어떤 언론들도 있겠지만 그게 권력이 분산되면서 서로 누구도 어떤 자기 권력을 독점할 수 없을 때 그거는 정상화되는 거거든요. 상당 부분이. 팩트가 투명해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제가 25, 6년 전에 제 어떤 몇 년 선배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한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네. 뭐냐 하면 자기 일은 이건 뭐 낭만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어떤 그 사소한 그 뭐랄까 아까 말씀하신 친인척 이런 건 다 낭만이고 우리끼리인데 뭐 그걸 그렇죠. 그래 하는데 남에 대해서는 추상 같고 네. 또 남에 대해서도 자기랑 친한 어떤 좀 권력자들한테는 굉장히 너그럽고 네. 어떤 데는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 팩트를 과장해서 과학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검찰이 저는 그런 느낌을 가끔 받았어요. 한 30년 전에 언론 독점적일 때 언론과도 비슷하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주 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건 딱 하나거든요. 상호 견제가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통제 장치가 없다는 거. 네. 여기서 묻으면 다 묻힌다는 거.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그때 언론이 묻으면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정보의 독점이라는 게 굉장한 권력을 줬었는데 지금은 왜 뭐 여러분들은 아직도 언론을 욕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레기 뭐 이런 욕을 많이 하시지만 25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투명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느끼는 거는. 네. 근데 지금 검찰이 아직도 그때 어떤 그 언론의 행태랑 비슷하다고 느낀 적이 정말 많아요. 보면 왜냐면 죄도 본인들이 묻으면 묻을 수 있다는 자신감. 네. 본인들이 문제 삼으면 별거 아닌 것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자신. 그게 비슷해요. 그때 당시 한 이제 이슈, 그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잘못이 발견돼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사과하지 않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그때 비슷하죠. 언론이 25년, 30년 전에 사과 절대 안 했거든요.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안 쓰면은 모르는데 네네. 아무도 뭐 문제 삼지 않은데 그 입소문이란 건 언론이 쓰는 순간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동네 소문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그 정보의 독점이 가져오는 그 권력이 그 집단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일정 부분. 그게 지금 근데 검찰은 지금 그 시로부터 한 2022년 이 공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수사도 전 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김성태 의원하고 네. 권성동 증거불충분이라는 얘기.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증거불충분은 수사를 하는 주체가 불충분하게 모으면 증거불충분 아닌가요? 네. 그게 무슨 재판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 권력을 더 강하게 했다 그럴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권력을 더 강하면 이건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 공화국이라니까 어떤 분들은 검찰 공화국이 아니라 공화란 말을 왕국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죠. 예. 세상의 모든 조직 위에 서겠다. 세상의 모든 권력 위에 서서 감시하겠다. 예.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선언인데.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그 부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선거 자체는 지금 제가 보기엔 유리한 국면이 아니다. 아까 박빙 열세에서 우세로 좀 일부러 낙관하시는 거죠. 아니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빙 열세인 건 사실인데 우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이런 그 시그널이 여러 군데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료적 근거가 있나요? 판단? 예,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심층적인 여론조사를 하고도 있고 또 다른 여타의 기관의 어떤 추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종합해 보면 네 그런 추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 의원님은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측면, 특히 검찰 측면은 지금까지 많이 비판을 무속 측면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많이 비판을 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그때부터요? 그때도 일종의 대호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시중에 돌았었고 어떤 신동환과의 보도에 의해서 알려졌어요. 그때도 이제 박영수 변호사가 등장을 하시죠. 대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 외에 또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윤석열 검사장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그 점괘 무슨 무속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 될 상인지 뭐 봐달라고 했다느니 뭐 밑에 있는 부하가 아첨을 하기 위해서 부인께서 뭐 영분이 될 상이라고 하는 점괘를 제가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뭐 아침 회의 때 칭찬을 뭐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했다느니 이런 소리도 들렸는데 그거 그냥 농담 내지는 괴담 수준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계실 때 그런 소문이 이미 다 들어와. 그럼요.
첩보 수준에서 들어있던 건가요? 예.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수집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법률가 출신이고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있다 보니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그때만 좀 풍문이 들려오는군요. 그러니까. 웃고 넘기는 얘기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현실화되고 실제로 그 당사자들이 등장하고 그분들이 했다는 행사나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 본인도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도사들하고 뭐 인생은 무엇인가를 상담하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뭐 이 정도였는데 너무 지나치게 좀 경도된 측면이 있지 않나. 손바닥 왕자 하나로 뭐 모든 걸 많이 상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첩보 수준으로 들려오던 그 소문하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랑 많이 비슷합니까? 팩트 면에서도? 그렇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이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일부 그래요? 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들으신 것도 있겠네요. 소문으로서는. 당시. 아니요. 지금 드러난 것보다 훨씬 적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포함한 것들이 지금 드러났다는 말씀. 참 이 무속 그러니까 어떤 개인들이 심심해서 어떤 뭐 가서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이게 공적 영역에 투영이 될까봐 하는 걱정 때문인데요. 사실은 검찰 자체가 거기가 이제 승진을 위한 경쟁, 보직을 위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때면 되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이 골프를 갔다가 목욕탕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속옷에 똑같은 부적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너도 갔다 왔구나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그거야 이제 정말로 이제 농담 수준으로 얼마나 불안하면 또 얼마나 가고 싶으면 그럴까 뭐 이 정도 얘기였지. 그거를 막 껌껌이 찾아다니면서 심지어 또 남이 뭐 대통령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물어봐라 뭐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할 줄은 몰랐죠. 이게 우려하시는 건 뭐 물론 그거겠죠. 이 어떤 무속의 부분이 공적 영역에 투입하고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렇죠. 근데 그럴 우려가 있습니까? 지금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 지금까지 드러난 일만 보더라도 왜 총장이 될지 안 될지, 내가 이번에 총장을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것도 계속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심지어 뭐 저기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지 말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소위 그 건진법사라는 분이 이만희 씨도 같은 영매니까 치면 안 된다라고 자기가 조언해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계속 그렇게 상의를 한 것 같은 지금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총장으로 계속 있을지 말지 뭐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 있었을 때도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그런 걸 물어봤을 것 같고 또 이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접했을 때의 면을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풍채나 이런 것과 달리 상당히 좀 심약한 면이 있는 분입니다. 본래 왜 겉으로 되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몸을 부풀리는 분이 속이 허한 경우가 좀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경우가 있었고 해서 저는 뭐 이거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다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 부인 김건희 씨의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김건희 씨 스스로도 뭐 궁합을 보던 분들이 내가 남자고 우리 남편이 여자라고 했다라는 말에 단적으로 표현됐습니다만은 그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거주하고 계시는 그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술자리를 갖고 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을 그러니까 법조 관계자 중에 말씀이시죠? 법조 관계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정치인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제가 꽤 들었습니다. 이제 인사검증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었고 그 이후에도 그랬었고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윤석열 후보의 어떤 특성이랄까 하는 게 말을 본인이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좀 두서없이 장황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앞에 있는 상대방이 보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 약간 민망해져가지고 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표정으로나 이렇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거를 잘 모르는 스타일입니다. 혼자서 이렇게 막 말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검사실에서도 그렇고 뭐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같이 있는 그 김건희 씨가 오빠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해야지만 멈추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나 또 그 김혜경 여사도 기자회견을 했고 우리 김건희 여사도 기자회견을 했고 사과 취재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거기서 여러 가지가 비교가 되지만 특히 주목했던 부분이 배우자인 그러니까 남편 그 후보와 얼마나 상의했나 어떤 얘기를 나눴나 이게 좀 제가 집중해서 봤던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건희 씨는 그냥 뭐 나오기 직전에 잠깐 보여주고 왔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한 거다. 그렇게 된 거였고 그 뒤에도 남편이 특별한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 여부나 무슨 처벌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주관적이고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부간의 관계가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가면서 하는지 서로 뭐 좋게 말하면 독립적이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소통하는지 김건희 씨의 어떤 가치관 뭐 혹은 행동 양태 뭐 이런 것이 후보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뭐 분명한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도 뭐 그 후보로 나온 남편은 부인은 뭐 정치를 끔찍이 싫어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뭐 도장 찍고 하자라고 말씀했다고 했는데 실제 녹취록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본인이 직접 캠프를 운영하고 매사에 이런 거 하나하나씩 그런 체크하고.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저는 잘 해석이 안 되는데 뭐냐면 도장 찍자 그런 거랑 어디가 팩트에 가까운 거예요? 본인은 막 캠프 운영하고 그러니까 뭔가요 그 상황이? 도장 찍자 뭐 어쩌고 하는 거는 이제 윤석열 씨 입장에서 볼 적에 본인이 누구보다도 부인의 스타일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캠프에서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계속 대중 앞에 나서고자 했고 캠프에서는 계속 말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씨 입장에서 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까 윤석열 씨가 부인에 대해서 묘사하는 걸 보면 계속 뭐랄까 이렇게 심약하고 세상 물정 잘 모르고 남편한테 기대는 연약한 여성 이런 걸로 묘사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김건희 씨의 과거 이분이 그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드러나서 논쟁이 되고 있는 팩트들을 보면 상당히 인생을 주도적으로 다른 이런 일반적인 여성들과 다른 삶을 살아오신 분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고 본인이 판단했는지 여하튼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뭐 구약 성경을 혼자서 외우고 있는 뭐 이런 여성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본인이 정작 편한 상태에서 그런저런 거를 의식함이 없이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드러낸 모습들을 보면 전혀 그거와 상반된 모습이고 그러니까 어투만 들어보더라도 사과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했던 그 표현이나 어투, 목소리 이게 전화로 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그 사과 기자회견장에서의 모습은 뭐랄까 좀 이 표현이 적절하니 연기를 했다고 느끼는 게 그 객관적인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화 목소리는 굉장히 걸걸하고 진짜 사내답고 약간 어느 정도 굉장히 뭐 이렇게 상황을 주도하는 듯한 모습인데 거기서 굉장히 어떤 피동적인 모습은 굉장히 연출됐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부부 관계가 아까도 말씀하신 독립적이고 뭐 이런 거야 뭐 현대사에 어울리고 뭐 나쁠 게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그 영향력이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의심은 뭐냐면 그 모녀의 여러 가지 사법적 사건에 대해서 의도적이건 아니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우연의 일치가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정확한 문제의식이 잘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50이 됐을 때 결혼을 했잖아요. 그때 결혼했을 때부터 서초동에서는 상당히 화제가 됐었던 결혼이었고 그 김건희 씨를 알고 있었던 검사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런데 그 김건희 씨가 발언한 내용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 윤 총장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검사로서 총장이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총장이 될 수 있어야지만 소위 바람막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장이 되는 게 중요했다라는 식의 얘기가 일부 공개된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사실이라면
김건희 씨는 그 인생에 대한 어떤 주도면밀한 설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위상 같은 게 필요했었다. 고려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고려 없는. 요소가 예. 아니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검사의 입장에서는 결혼 당시에 뭐 재산이 2천만 원 뿐이었다 이런 게 네. 마치 미담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50이 넘은 상당한 공직 경력을 가진 일정한 직급의 고위 공직자가 아무리 술을 좋아한다고 해도 뭐 전 재산이 2천만 원밖에 없었다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이분이 사적인 공간에서 말씀하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은 향후에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한 바가 없어요. 그거는 예.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갖고 있는 개업 이후에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하나 연관이 예. 있겠지만 뭐 그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거 어느 정도 이제 입증된 사실이니까 또 한 면으로서는 결혼할 때도 이제 그런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늦게 되신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그 집안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하니까 계속 어떤 그런 그 점괘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좀 봤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하고 나중에 얘기 나오는 무슨 궁합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니까 상당히 좀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김건희라는 분이 단순히 그냥 뭐 제2부속실을 없애고 나서 뭐 바깥에서 그냥 그 미술 전시에 심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그 영향력이 부정적 영향력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 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것이지 그게 아니면은 무슨 뭐 그렇습니다. 이미 결혼한 분의 사생활을 가지고 그렇게 왈가왈부할 일이 없는 거죠. 또 사법적 어떤 판단이 남아 있는 부분도 몇 가지가 그렇죠. 있고요. 여전히. 그런데 만약에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법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우려들,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출석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고 선거 후에 가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그리고 두 분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서로 간에 뭐 한쪽은 굉장히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그냥 가정을 지키는 분이라면 그 한동훈 검사와 채널A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그 수십 차례 통화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윤석열 총장하고 연락이 원활치 않아서 그쪽에다 전화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통화가 있었고 그 뒤에도 또 그 이명수 기자의 요청을 받고 그럼 내가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뭐 그쪽으로 전화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분명히 남편의 지위를 활용한 그런 어떤 교분이나 교류가 있었다라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어서 그게 검사로 있었을 때도 그런데 이게 청와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기자랑 통화할 때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남편의 지위를 충분히 활용한 누구에게 한동훈에게였나요? 워딩이 한동훈에게 뭐 연결해 줄까? 하여튼 그런 주도적으로 남편의 어떤 그 조직의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듯한 아이고 뭐 그 워딩만 보면 활용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 요번에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 녹취록에 나왔다는 그 워딩들은 어떤 해석이 정확한 건가요? 뭐냐면 그 부분 좀 해석 좀 해주시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김만배 씨하고 남욱 변호사가 그러니까 얘기한 내용, 정영학 씨하고 얘기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것 같던데 그 윤석열은 좋은 사람이지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영장만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는다. 그 다음에 형이 가진 카드면은 윤석열은 뭐 죽는다. 영장에 들어오면 윤석열은 끝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를 좀 이제 그만 뭐 이용하라는 식으로 윤석열 씨가 얘기했다는 뭐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 통상의 그 어떤 사회적 통념이랄까 그간의 쭉 양태들을 볼 때 법조에 한 15년 이상 출입한 기자라는 거잖아요, 김만배 씨가. 그런데 김만배 씨는 윤석열 씨를 늘 언급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윤석열 씨는 김만배 씨를 잘 모르는 사이다. 상가집에서 눈 한번 마주친 사이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그냥 끈떨어진 검사도 아니고 정말 최고의 지위까지 갔던 그 막강한 위치에 있었던 상황에서 내 말 한마디면 죽는다라는 말을
아무리 자기하고 사업 파트너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 다 녹취한 거 보면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할까? 예. 이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언론에 있으면서 검찰 출입을 오랫동안 하면서 세상의 권력이 어떻게 어디를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예. 부분들을 김만배 씨가 경험하거나 관찰했을 수가 있고 또 이것들이 진실이 어떻게 가려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덮이는지에 대한 일종의 노하우를 습득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분이 알게 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그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에 그렇게 많은 검사들이 등장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몇몇이 당시에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약간의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예.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다 지금 50억 클럽에 예. 들어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 김만배 씨가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씨와의 관계가 정말로 10여 년 만에 한번 뭐 상가집에서 눈이나 마주치는 사이 뭐 이거는 넘는 걸로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예, 그러니까 관계를 어떤 높은 검찰의 한 인사, 중요한 인사에 대한 관계를 과장했다 이렇게 네. 보기에만은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 그렇지 않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거를 전적으로 과장이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무모한 걸로 볼 수밖에 영장만 없어서. 들어오면 윤석열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글쎄 그게 좀 주어가 그래서요. 예, 좀 예. 명확하지가 어떻게 않아서. 추정하세요? 예. 예. 나한테 영장이 들어오면 끝난다. 윤석열한테 영장이 들어오면 끝난다.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 볼 예. 때는 자기한테 들어오면 끝난다라는 말로 보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어떤 추정인데 이건 어쩔 네. 수 없이 자기한테 영장이 들어오면 그 내가 윤석열의 약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끝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아니면 가능하다. 공동 운명체라서 예. 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예. 영장을 청구하는 게 검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서 그걸 보게 되면 윤석열과 나와의 관계가 다 드러날 텐데 그럼 윤석열은 끝난다. 그런 의미로 해석 가능하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영장이 들어오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한 말이 아니었을까. 예. 문맥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워딩이 나왔으면 그 녹취록을 바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수사의 어떤 상당 부분의 검찰력이 그쪽에 투입됐었는데 그렇죠. 그 정도의 녹취록이 나왔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최초로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돈도 그래서 제가 예. 몇몇 언론인들께 그런 말씀을 예. 드렸었어요. 그 대화의 상대가 예. 언급한 사람이 예. 윤석열이 아니고 예. 조국이나 추미애나 이재명이 들어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예. 제가 더 어이없는 것은 예. 과거 국정감사 때 중앙지검장이 예. 그분은 예.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 정치인은 아닌 것으로 아닙니다. 예, 했었죠? 파악됩니다라고 예, 예.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거는 이미 초기에 다 가지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드러난 걸 보면은 그 대법관이라는 거에다가 뭐 옆에 부기까지 해놨다는 거잖아요. 예. 이름이 누구다. 이 정도면. 그러면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글쎄 말입니다. 예. 예, 정말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마지막으로 지금 박빙 열세라 그러셨으니까요. 네. 국민들에게 지지 짧게 호소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미래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 미래를 이끄는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또 어떤 결과물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위상, 우리나라의 운명, 우리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 점을 보신다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그 공약, 거기에 담긴 진심들을 꼭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향해야 할 어떤 통합이나 그 건전한 사회 발전보다 폐지로 일관하고 있는 공약, 그 다음에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를 조장하는 공약, 또 그런 단문의 메시지로 계속 갈라치기를 하는 이런 후보와의 상대적인 비교는 꼭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우리 수준 높은 시민들께서 냉철한 눈으로 어느 후보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길 후보인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